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4대 4냐 또 5대 3이냐 아니면 8대 0이냐 이게 선고를 앞두고서 여야가 이제 극과 극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와 만약에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비상 대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 뒤에 나올 선고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조혜진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탄핵 이 재판 초기에는 그냥 8대 0 전원일치로 인용이다. 네. 그리고 빠르면 2월 말에 선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부터도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일단 절차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실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8대 0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네. 이 사건의 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봤고, 그 뒤에 이 심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제 그런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가 알 수는 없었는데 심리가 진행되고 또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정언이 나오고 반론이 어떤 반론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네네. 역시 내가 봤던 대로 이 구조적으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만장일치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중반쯤 돼서는 거의 이제는 그러니까 사건 종결하고 변론 종결하고 평의가 네. 진행되고 나서는 개개인 재판관별로 인용이면 인용, 기각이면 기각, 각하면 각하 이렇게 대충 개인적 판단은 섰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선고를 편결하면은 선고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주 정도 네. 더 이렇게 늦춰지는 걸 보고서 이거는 그 안에서 이 편결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입장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저분은 이런 입장 뭐 이렇게 느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모아 보려고 편결이 안 들어가고 그냥 조금 더 시간을 가진 것 아닌가. 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미 개개인의 의견이 결정됐으면은 바로 편결하고 그 선고를 해야 맞지. 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간 보내면 안 된다고 또 경계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총리 그 선고 때처럼 네. 이렇게 각자 나눠지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생중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반대 의견 낼 분들 또 뭐 그 개별 의견 네. 보충 의견 낼 분들 또 그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나는 이렇게 반대했다. 나는 또 이렇게 개별적인 별개의 의견이 있었다. 나는 또 보충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 때처럼 의견이 갈리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떤 게 도출이 될까요? 지금까지 그 이전 과정은 인용 쪽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현재는 기각이나 각하로 보십니까? 뭐 그걸 뭐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기각 가능성도 상당히 이 무게를 실어서 봐야 되겠다. 한 반반 정도로 보십니까? 인용과 기각, 각하. 꼭 분위기만 본다면 네. 기각은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3명만 확보해도 되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기각 쪽 가능성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인용은 6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예. 줄곧 그동안 이제 이 시간에 예. 8대 0 인용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 지금도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시종일관 한 번도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네.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총론에는 이견이 없고 강론에는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한다. 그래서 파면시키겠다. 네. 이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들이나 기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관들이 그 약간의 의견은 갈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만장일치를 위해서 그 예를 들면 좀 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적극적인 분과 네. 약간 소극적인 분 간에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봐야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만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헌법 77조를 위반했다. 그리고 포고령 자체도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국회에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간 것 자체도 이건 중대한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과 헌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중대성이 인정돼서 파면에는 만장일치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법에서는 이미 처음에 그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네. 삭제하고 이제 그렇게 네. 정리를 했는데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내란 행위까지 하지 않아도 그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네. 형사법 체계에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피의자 진술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당사자가 그것을 부인하면 증거를 채택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윤 대통령 소추인단 변호인단이 구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각하 의견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부분인데 네. 저는 만약의 경우 그걸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의 그 77조 위반, 그다음에 국회 침탈, 그리고 그 포고령 1호의 그 반헌법적 법률 위반 네. 이것만 갖고도 저는 8대0 만장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에 결과 나올 건데 그동안 이제 한 달 이상 줄곧 8대0 말씀을 하셨었고 조혜진 의원님은 조심스럽게 기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과 지켜보고 다음 주에 관련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책을 낸다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과연 선고 당일에 헌재에 이제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승복 선언에 대해서 여야가 또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제 불복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승복 입장을 더욱 밝혀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고 민주당은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승복 신경전 정치적으로 좀 어떤 계산들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단심제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장에서의 탄핵에 대한 찬반은 각 정당,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거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광장의 에너지에 도리어 이제 그 정당들이 얹혀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결정이 어떻게 나든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광장에서 탄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사람들을 각 정당들은 대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그분들하고 어떤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이 어떤 헌법의 테두리, 우리 법률 안에서의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인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전에 뭐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존중한다 그런 입장도 사실 뭐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네. 그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떠한 뭐 그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이 그 승복 여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은 민주당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힐 사안보다는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민주당 그 안에 기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승복 논란 자체가 네. 정치 후진적 그 풍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네. 뭐 각 당이 대선 경선할 때도 그 안에서 뭐 승복 서약서 쓰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공천할 때 승복 서약서 쓰고, 근데 뭐 끝나고 나면 뒤집어 버리고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진정한 정치 선진국이면은 승복이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복은 당연한 거고, 네. 또 승복 안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인지상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개인의 자유고. 네. 근데 그 결정을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승복한다 만다 말을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승복 자체보다도 승복이라는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자기 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굳히기 들어가려고, 기정사실을 하려고 너 승복해, 네. 승복한다고 약속해, 그 말은 지금 벌써 이제 백기투항해, 그리고 뭐 포기해, 이런 의미로 그걸 동원을 하거든요. 네. 상대방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 포기 못해, 나 아직도 싸워볼 여지가 있어, 뒤집을 수 있어. 그럼 이게 승복해버리면은 뭐 싸우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무장해제하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 네네. 본인 마음속으로는 결론 나면 승복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말로는 못하는 것이, 그게 다 전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하는 순간 나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 국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국면에서도 뭐 이틀 사이에 뭔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승복 안 하고 또 압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와서 승복한다 그러면 좀 속보이잖아.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좀 그래 속보여, 이래서 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없는 단계로 우리가 네. 넘어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행동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네. 마음으로야 뭐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 뒤에 이제 수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씩 각자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기를 국민들이 바라지 않겠는가.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승복 선언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좀 많이 다루는 측면에는 어쨌든 이번 그 선거 직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혼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좀 진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대통령이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는 쪽에 좀 더 그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윤 대통령이 판단하신 문제니까. 네네. 조 의원님은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출석할지 말지는 결국 결론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인용으로 파면으로 예상하고 그 자리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출석할 가능성도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당히 확신이 들었을 때. 네.
나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네. 만약에 그 나온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된다면은 그건 정치적으로는 좀 그 기각 각하의 극적인 의미를 증폭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네네. 그게 100%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기대하고 갔다가 반대 결과가 나오면은 네. 거꾸로 정치적인 효과가 거의 그냥 말하자면 사형선고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출생할까 말까를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당사자들이라도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쌍탄핵 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진행이 될까? 이 부분 현재에서는 뭐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은 분명한데 굳이 따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네. 상황입니다. 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죄질이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사실상 우리가 흔히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뭉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그 탄핵 여부하고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치적 실리 이해관계를 따지자면은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실리가 없거든요. 감정적이다. 예, 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최 대행이 다시 대통령 마재 판관을 임명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계엄 사태 직후에 탄핵 인용 쪽으로 확 몰려가던 분위기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극적으로 반전된 그 터닝 포인트가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을 때거든요. 네. 이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이 이게 공석인데 대통령 대행까지 저렇게 직무 정지시키냐라는 것 때문에 돌아섰는데 네. 지금 또 경제 때문에 다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노심초사하잖아요. 네. 기업도 그렇고 그러면 일반 서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네. 당장 지금 어려운 걸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헤쳐나가야 될 사령탑을 또 직무 정지시킨다. 두 번째 네네. 일 못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도 그걸 갖다가 흔쾌하게 그걸 박수 칠 수 있을까? 네. 저 민주당이 정치 뭐 그만둘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국민의 지지가 힘인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냉정하게 이렇게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좀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경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이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언급을 하면서도 추경의 규모, 용처,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추경안이 아직도 이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기재부는 여야가 동의하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경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 10조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게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저는 지금 그나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하고 계신 분이 이창용 한은 총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여러 차례 한은 총재 말씀하셨죠. 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미 이 산불화재 이전에 네. 20조, 최소 15조에서 20조 정도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얘기한 게 AI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민생 현안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상 현안을 비롯해서 경제 어떤 구조적 침체를 막기 위한 통상 네. 현안을 비롯해 여기에 들어갈 돈이 대략 15조에서 2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된 게 산불이잖아요. 예. 자연재해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흥 총재가 얘기했던 20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그걸 반토막 내가지고 10조로 가져온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저는 제가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35조인가 얘기했어요. 35조에서 50조까지도 그래서 민주당 입장도 뭐 받기 어려울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 최소한 여야가 네. 이창용 한은 총재 입장에서 갖고 거기서 타협을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조 플러스 산불 피해 네. 복구 그렇습니다. 지원금. 왜 그러냐면 예비비 논쟁도 불필요해요. 예비비가 아직까지 산불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예비비가 필요한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정부에 있는 예비비하고 기존 예비비 플러스 각 그 부처에 있는 재난 대책비가 모자르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1년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5월 달에 또 산불 그 가능성도 있고 7, 8월, 9월에 또 수해나 태풍 피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봤을 때에는 재난 예비비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번 네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추경을 그 예비비를 좀 확충하자 이러면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비비를 갖고 민주당이 깎아서 이 산불에 쓸 예비비가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그냥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 규모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규모는 저도 그 우리 홍익표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네. 기재부가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추경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초기에 제 기억에는 정부도 이 경기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지표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표는 괜찮았기 때문에. 네. 근데 실물이 지표하고 지금 별개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 추경에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정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듣고 있고, 그건 정부 입장은 그렇게 보면은 그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약간 바뀐 거거든요. 네. 그동안의 정부는 가급적 뭐 이렇게 경기 부양용 예산 편성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그였는데 상당히 심각한 걸 느끼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저는 뭐 제대로 진단했다고 봤는데 지금 또 다시 경기 부양용 그 추경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네. 재해대책 후속 대책비에다가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것처럼 통상 전쟁에 대한 대응 예산이라든지 또 미래산업에 대한 그 네. 선투자라든지 네. 거기에다가 이 완전히 바닥 그건 이제 네. 가장 시급하게 일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바닥 경기를 이렇게 좀 데울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네. 만약에 뭐 기재부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은 집어넣어도 실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자신 없다, 그냥 낭비성 예산일 뿐이다 하면은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그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그동안에도 정부가 그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가면은 몇 퍼센트 정도의 이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다 통계적으로 다 그 검증하고 다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바꿀 필요도 없고 또 여야가 합의해라고 그러는데 여야가 추경 자체는 합의된 거잖아요. 방향은. 네.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여야도 협의하지만은 기재부에서 그걸 좀 더 고민해서 여야하고 소통하면서 여야가 안 만나면 각자 기재부가 각자 여야를 만나가지고 소통하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기재부, 이게 정부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에 임해야 된다. 그 여야 간의 합의만 기다려서는 지금 이제 너무 필요한 그런 용처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현재 치러지고 있는 재보궐 선거가 그 많은 관심을 이제 끌지 못하고 있는 그 조용한 재보선이 되고 있는데 전국 21곳에서 치러지고 있고 잠시 후 이제 8시면 투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고 좀 현재 정치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한 1분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건 투표율이 너무 낮다. 네. 지금 그 한 5시까지 보니까 한 21%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돼야 한 26% 안팎일 것 같아요. 8시까지 투표를 해도.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게 좀 안타까운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제 부산 교육감 선거. 네. 여기 이제 진보 보수 양쪽이 붙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교육감에서 이제 누가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거제시장. 왜냐하면 다른 구로구청장에 이런 데는 국민의힘 후보를 못 내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접전 지역에서는 서로가 지금 그렇게 세게 여야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거제시장에서는 양측의 지금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예를 들면 사전 여론조사 했던 경우에 엇비슷하게 나온 경우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전 거제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부울경의 어떤 여론 동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거제시장 선거가 좀 주목된다. 아까 제가 21% 할 때 거제시장 선거는 39%가 넘었어요. 그 투표율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좀 세게 결집을 한 거죠, 양쪽이. 그렇군요. 부산 교육감과 거제시장, 부울경이 관전 포인트다. 현재 전국에서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같으면은 정권 임기 한 2년 앞두고 물론 국회의원이나 뭐 시도지사 선거는 없지만 네. 교육감 선거, 뭐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은 없어도 어쨌든 다들 이쪽은 국민의힘 가까운 사람, 저쪽은 뭐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 이런 평가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초 단체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광역 의원들도 많고 그래서 26군데인가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이게 중간평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지금 정권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 되어 놓으니까 그 이슈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뭐 그게 오히려 뭐 지방 기초 지방자치 정신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은 우리 홍익표 의원님하고 똑같이 네. 부산시 교육감하고 거제시장. 특히 거제시는 이제 경남에서 제가 있는 김해시하고 네. 양산시, 예. 거제시 여기가 민주당시가 굉장히 강한 데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기려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재시장에 지원 유세도 갔다 오고 해서 그러셨군요. 꼭 이기기를 바라는데 네.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의원님 개인으로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또 재보궐 예. 선거가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